자, 시진핑이 4.25 확정을 지었고요. 경제,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 방향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장점 인파를 완전히 밀어내는 대신에 후진타오하고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아직 총리는 미정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리커창 총리의 연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리커창 총리는 퇴임을 했고, 아마 이제 그 자리를 후추나가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 시진핑의 의도대로 라는 생각을 해보고, 당석인 왕량이 되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가장 강력한 국가 중심 체제는 인민영수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의 총통이 된 거죠. 인민영수로 불리게 될 시진핑이 잡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79까지는 80살 될 때까지는 짱짱하게 해먹을 수 있다. 라는 이제 확신이 선 거죠. 그럼 이제부터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끌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공중부유의 실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예? 공중부유요? 공동부유. 공동부유. 모두가 잘 살자. 모두가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부자들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라는 거죠. 참 좋네요.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은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이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개방주의 노선을 끌어왔던 중국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시진핑의 멘토죠. 마오쩌둥은 공부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40년 동안은 부자를 몰아주자는 거예요. 있는 놈을 몰아줘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낙수 효과로 잘 살자라는 정책을 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한 건 맞는데 그 양적인 성장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있는 놈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죠. 이른바 홍월다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혁명 원로의 후손들이 사실상 중국의 모든 산업을 딸딸딸 긁어먹고 그 어떤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방 있고, 뭐 전력방 있고, 곡물방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각 가문이 사업 하나씩을 그냥 통째로 맡아가지고 국가 사업을 전부 다 헤쳐먹는 형태로 지금 중국의 국가의 어떤 발전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가리가 커갖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의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군권도 다 잡았고 거기에 관련해갖고 정치 행정에 대한 권력을 다 잡았는데 돈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시진핑한테.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걔네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돈 있는 애들을 무릎을 꿇린 겁니다. 그래 놓고 그걸로 통해서 상업임을 한 것 같고 이제는 공동부유의 때라는 거야. 이제는 사회주의를 되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그때는 몰아줬지만 이젠 잘 살게 됐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있는 애들 돈을 뺏어갖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서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전부 다 당에다가 기업을 환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기업들의 자산,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자산이나 부채나 주식의 50% 이상을 국책은행들이 다 이미 쥐고 있거든요. 어떠한 중국의 대기업도 국책은행한테 돈 안 빌어 쓴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책은행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영권과 소유권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중국 사회 안에서. 그동안 그래서 개인한테 주어졌던 권력들이 당으로,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시진핑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중국과의 모든 교육은 공산당, 즉 인민영수인 시진핑과 시진핑 주변 가문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임금이 대량으로 오르겠죠. 지금보다 임금 인상이 훨씬 높아지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인건비 좀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를 인건비를 올려. 대량 상승시키고 세금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인해 갖고 기업들한테 돌아가던 그동안에 기업주들한테 돌아가던 이익들을 국가나 인민들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중국 안에 들어있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중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네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게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이네.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팔아먹고 있던 기업들이 생산을 사실상 포기하고 내지는 국가에 헌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 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한동안 되게 잘 크겠다. 얘네 네, 인플레이션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지금 임금 인상해도 돼. 중국은 앞으로 향후 3, 4년 동안 제조업 경기가 아주 꿀물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진짜 화랑이겠네요. 네.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가능하겠으나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갈수록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던 사업도 내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이뤄진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컬 거냐. 서민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니까 일단 임금 인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게 될 겁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유행했던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뭐 사교육 기업들 이런 서비스들은 완전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될 거고요. 망하겠네. 네, 우리나라. 곧 망할 거고 오히려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중국의 디지털 코인을 활용한 전자생활의업은 여전히 화랑을 띠게 될 거고 이게 국제적으로 퍼져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중국 인터넷망 안에서 팔릴 수 있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우리가 직구해서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될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페이가 중국의 국가 디지털 화폐로 운영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는 신용거래, 인터넷거래 그리고 각종 금융 서비스 같은 걸로 발전 속도들을 높여가면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요. 제조업이나 중공업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중공업 쪽은 국가 주도로 경공업과 서비스 쪽은 서민들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중국은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중국 물건이 싸서 국제시장에 유통되는 이거는 사라지게 되는데 대신의 강점이 중국의 화폐가 서구권은 아니겠습니다만 유럽이나 미주권은 아니겠습니다만 동남아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중동 같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축화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르브르와 브릭스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축통화의 유통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뭐 그의 대표적인 예가 올해 6월 15일부터 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경제 포럼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앞으로 이 G7 국가들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갖고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이 손실돼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 피해를 유럽이나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떠넘기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앞으로 미국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브릭스 국가들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 동부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미국 주도의 금융 경제 질서에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범위 안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그리고 브릭스의 앞으로 기축통화 운영을 위한 준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채권을 보증으로 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발행되는 중국과 러시아와 브릭스가 발행하는 국제 유통합방은 자산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될 겁니다. 원자재. 그러니까 석유, 가스, 곡물, 광석, 목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증을 가지고 이걸로써 화폐를 발행하고 이거를 금융의 형태로 나눠 가지는 이러한 새로운 금융 질서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특히 아세안과의 교류 확대를 지금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다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에 횡단철도를 놔가지고 물류를 육로로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당장 미국하고 맞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갖고 이 브릭스 서밋에서도 앞으로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도 새로운 어떤 아시아 개발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브릭스 금융 체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내년에도 경기는 어차피 불황일 거고 인플레일 거거든요. 엄청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갖고 어떻게든 경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말고는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신흥국들 중에서 몇 개 정도는 디폴트 걸립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를 막아주고 앞으로 유통망 안에서 원자재와 상품 시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반제품과 금융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대안국가로 중국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달러를 받아가면서 비싼 돈을, 이게 싼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 공급하는 방식의 세계 경제의 주축이었던 과거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중국 자체에서 발행하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국가,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로 변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2018년 때 그때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할 때는 중국이 거의 완패 나다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유라시아 통합철도에 대한 얘기가 곧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연결한 철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럽을 열다한 철도가 따로 놀았거든요. 이걸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발트해 핀란드를 연결하는 7,200km 거리의 선박철도 도로의 복합수송 네트워크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제 북남 수송 화랑이라고 합니다. INSTC죠. 그래서 이 INSTC의 본격적인 출범과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호재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 네.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그 동부에 있는 상테부르크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육로를 통해서 카스피해를 건너서 이란으로 들어가고 이란을 통해 갖고 터키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도와 유럽을 거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물류 체계를 해서 지금 뭐 남중국해 문제나 뭐 태평양 연안에서 있는 뭐 미군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무시한 상태에서 거의 내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를 뚫는다는 거죠. 여기에 북방해로 중국의 대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련에서 우리나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우리나라 거의 껴 있습니다. 부산이나 원산에서 환적을 해갖고 북극해를 돌아가지고 북유럽,
덴마크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 항로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진행을 할 거고 국제 통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화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서버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관리하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중국하고의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하고의 일방적인 관계 단절, 거래 단절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주겠다고 하는 경제적 파이보다 지금 진행 중인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쪽의 경제 파이가 수십 배 커요. 훨씬 그쪽이 더 네. 달콤하지. 이쪽은 이미 사글 대로 사근 그 달인 사골 같은 거야. 뼈에 구멍이 숭숭 났어. 아니, 먹을 게 없어. 그 없는 것도 지금 빨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없는 유럽 걸 쪽은. 이걸 우리한테 다 삶은 사골 뼈다구를 그러니까 던져주면서 우리도 죽겠는데 어? 그걸 빨아가려고 그러고 꼬리를 있어. 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윤석열도 우습게 보는데 대번에 안 해. 난 저쪽에 가서 붙을 거야. 라고 대놓고 미국을 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미국을 깠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몇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5일 날 미국이 이 중국 반도체 규제 공동 발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이쪽에다가 수출 규제하자. 수출 규제 내용은 14나노 이하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하 D램, 메모리 램, 그리고 128단 이상 메모리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국에 중단하자. 여기에 동참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으나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앞서갖고 쌩을 깠습니다. 곤란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를 한 이유는 이런 첨단 반도체를 주게 되면 중국이 그걸로 막 최첨단 무기도 개발하고 슈퍼컴퓨터도 개발하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면서 그래야 지금 더 이상 중국의 발전을 멈출 수 있다라고 공동으로 이걸 해다오라고 했는데 한국이 우리 저기 제품은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미국 니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쌩을 까버린 거죠. 바이든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같은 날에 통화 스와프를 포기를 했어요. 15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 해야 된다고 왜 하는 이게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왜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나 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긴 이유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 끝나야 이 공급망이 회복이 돼 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우리 굳이 안 해도 된다. 이창용 총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예 안 한다고 선회를 해버렸어요. 아니 해달라고 매달린 지가 일주일 전인데 아예 안 하겠다고 쌩을 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식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제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주 경제. 네? 5월 동주라고 하죠. 같이 잘 먹고 사는 동주 경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17일 날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 기업인들, 저도 사실은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못 갔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그거 안 하시면 또 그런데 잘 다니시는 분이 웬일로 또 안 가셨대? 방송해야 돼서. 그래서 중국과 한국 기업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모였고 이와 이제 중국 대사관이 열었고 중국 투자 촉진회, 중앙아시아 경제발전협의회 등등 이른바 중국 정부와 외교부들이 밀어주는 일종의 이제 공동사업 추진에 관련된 이 화교들하고 화상들이죠. 화교들하고 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행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열렸을 때 알리바바 티몰 한국 런칭 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긴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년 만에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중국의 주요 공무원들이 와갖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 연결 사업부터 대회랑 사업에다가 화폐 사업 기타 등등이 있으니 IT와 보안과 그리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이러한 쪽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한국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장님이 조선족이에요. 네. 여기 흑룡강성 출신의 이제 조선족 사업가인데 건설은행에서 일을 했던 금융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나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사기꾼 같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양반이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뭔가 대단히 큰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실크로드 특별기금위원회 부비서장, 하여튼 명함이 겁나 길어. 아무튼 명함이 길면 훌륭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아가지고 한국 경제와 중국의 기업들을 조인하는 사업들을 조만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중국하고 우리하고 있었던 한한령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나 내년도 되면 완전히 풀리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만 미국을 쌩깐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쌩까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 분명히 이제 성렬이가 모질인 줄 알았는데 성렬이와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나 또는 그와 같은 경제 통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미국 말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배짱과 변화에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안에서는 현재의 기업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통제가 안 정부의 되는 정책을 거죠. 믿고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은 우리 김앤장이 주도를 해서 대기업들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떠한 당근책을 들고 올지 또는 우리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어떤 기조를 흔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의 변화인 게 이게 그 미국도 유화책을 들고 올지 아니면 칼을 들고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 우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로 대표되는 이 동아시아 이쪽의 거대 경제 공동체 쪽에 더 많은 발을 내딛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안들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되면 저한테 다 옵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은밀하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